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전격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했습니다. 명분으로 마약 카르텔 수계 단죄를 내세웠지만 베네수엘라 석유, 중국 영향력 차단 등이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나라 원수를 잡아와서 미국 법정에 세우는 과정을 세계는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엔 그린란드에 대한 욕심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정쟁에 이어서 미국의 이런 거침없는 행보가 세계 질서, 특히 동북아 정세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홍현익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요즘 보니까 돈노주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자, 본래 이제 이게 원로의 내정 불간섭주의를 하고 이제 합성한 얘기 같은데 이걸 트럼프의 현 외교 정책하고 본래는 이게 내정 불간섭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트럼프 시대 이게 소환된 이유 그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네. 돈로주의의 원조는 네. 멀로주의죠. 네네. 제임스 멀로 대통령이라고 1823년에 굉장히 오래됐죠. 1824년 유럽에서 맨날 전쟁하고 그러니까 예. 또 이 중남미에서 이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식민지였잖아요. 이 나라들이 독립하고 그러는데 그 간섭하지 말고 이 동네는 이제 내 영향권이니까 네. 유럽은 더 이상 이 서방구라고 하는 게 저 북미, 남미, 중미입니다. 아메리카는 거들떠 보지도 마라. 네. 거기는 내 네. 영향권이니까 이제 건드리지 마라. 그 대신에 미국도 네. 유럽에 개입 안 하겠다. 네네. 그래서 고립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고립주의지만 중남미는 내 지역이다. 네. 그 두 가지 의미가 이제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2차 세계대전 지나서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되면서 네. 미국은 그 서방구 소위 그 아메리카 대륙뿐 아니라 네.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해왔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힘이 좀 딸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야, 우리가 맨날 전 세계에 퍼주기해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못 살게 됐다. 좀 엄살이죠. 사실 미국 네. 잘 사는데. 네. 하여튼 그 서민들은 못 사니까. 예.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빈부격차가 심해서 대다수 미국인이 못 사는 거지. 네. 빈부격차만 해서 하면 미국인들 다 잘 삽니다. 우리나라보다 GDP가 두 배가 뭡니까? 거의 3배가량 되는데. 경제 성장률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근데 그게 빈부격차가 심해되는 성장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경제가, 그 서민들의 경제가 어려우니까, 네. 우리가 외국에 퍼져서 그렇다. 트럼프는 이제 그렇게 처방을 하는 거죠. 네. 국내에서 그 배분이나 이 형평을 더 기하는 그런 정책을 하기보다는 외국 탓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미국이 강력한 나라는 계속 유지하는데 전 세계를 다 책임지기는 어려우니까 네. 중미나 남미, 북미는 내 영향권이니까 내가 하겠다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세계 경찰 역할은 더 이상 안 한다. 네. 그렇지만 나의 이익인 그 북미나 중미나 남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미국의 이익을 해치면 군사력도 동원하겠다. 그게 이제 돈노주의입니다. 그러니까요. 돈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네. 도널드의 준말에서 도널드를 멀로에서 로 따서 돈노주의라고. 도널드 앤 먼로. 예, 네. 그게 돈로주의네요. 그래서 하도 돈을 따져가지고 이게 도널드 트럼프의 그런 돈이 아닙니다. 네. 도널드의 돈. 예. 네. 자, 돈노주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지난해 말에 미국이 국가안보 전략 NSS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2기 국가안보 전략인데 여기서도 돈노주의 천명했다. 그렇다면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도 이거를 아주 뭐라 그럴까요? 공격적으로 실현한 하나의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걸 이제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제 베네수엘라에 공격한 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돈노주의도 돈노주의지만 네. 미국의 이익이란 걸 따져보면 그렇게 무리하게 그 무력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석유가 지금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3분의 1이 거기
베네수엘라에 있어요. 그래요. 놀랍게도 사우디보다도 매장량이 더 많더라고요. 많은데 지금은 경제가 형편없이 관리를 해가지고 네. 전 세계의 생산은 1%밖에 못합니다. 매장량은 매장량이 17%죠. 30%가 아니에요. 17%라도 엄청나잖아요. 전 네네. 세계 17%니까. 그럼요. 그런데 전 세계 1%밖에 생산을 못합니다. 이제 그거를 장악해서 석유에 대한 경제적 욕심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석유가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경제 봉쇄를 하니까 네. 그 베네수엘라가 마두로 정권이 80%를 중국에 수출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베네수엘라를 장악하면 중국의 에너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마약이나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 마약을 많이 보내고 있다. 근데 이 이유가 사실 공식적인 명분이거든요. 마약 네네. 거래법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게요. 자, 마약은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콜롬비아에서 만들어서 네. 원료를 생산해서 멕시코에 보내면 멕시코에서 가공해가지고 그 국경으로 국경을 넘어 들어갑니다. 예. 그게 거의 90%예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마약의 주범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타격을 한 거는 결국은 세 번째 이유, 네. 반미 국가라는 거죠. 반미 국가니까 눈에 가시처럼 계속 미국에 욕하고 뭐 반기 들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손을 봐야 된다. 시범 케이스라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실력을 보여줘서 다른 나라들한테도 경고를 날리고 예. 미국의 국익도 챙기겠다. 이 세 가지 이유가 작동하니까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네. 남의 나라의 주권을 침범해서 이렇게 군사적 행동을 한 겁니다. 옛날에 깡패 영화에서 보면 그 느와르 영화 보면은 한 놈만 죽을 때까지 때린다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겁먹잖아요. 약간 그렇죠. 그런 효과도 노린 것 같고 미국은 네네. 중국에도 그런 원장님. 얘기가 있습니다. 예. 닭의 목을 비틀어서 원숭이에게 경고를 준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는 게 아니고요. 예. 원숭이에게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일본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한국한테 별로 이유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서운한 짓을 한다. 그런 말이 있군요. 자칫하면은 너도 당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런 거죠. 그래요. 자, 미국은 1989년에 비슷한 혐의로 파나마 실권자 마누엘 노리에가 붙잡아서 미국 법정에 세웠습니다. 아버지 부시 그 대통령 시절이었고 당시 이제 1989년이면 막 소련이 무너지고 막 격변이 일어날 때인데 미국은 경찰국가 패권국가 역할은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지금 상황, 지금 베네수엘라 마두로와의 이 상황하고 당시 파나마 노리에가 상황하고 어떤 게 비슷하고 어떤 게 다릅니까? 네, 저한테는 아주 생생한 기억인데요. 제가 당시에 파리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중계로 공격하는 거를 봤어요. 네네. 프랑스 TV에서 생중계로 중계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지금과 달리 이번에는 150대의 항공기를 위주로 하고 특공대가 갔잖아요. 예. 특공대가 아주 전격적으로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냥 바로 체포해가지고 바로 태워가지고 떠났는데 그 당시는 파나마를 그냥 도시를 그냥 공격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총격전이 있었고 엄청나게 오랜 기간 또 하루 이상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총격전을 해가지고 완전히 주권 국가를 침략해가지고 체포해 갔는데 그 당시도 지금이랑 같은 거는 마약 거래범이다. 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당시에 노리에가라고는 사람이 이제 실권자죠. 실권이니까 대통령은 따로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이제 실력자고 사실에 마쿠 예전에 중국의 등소평처럼 그렇죠. 주석은 안 하면서 실권을 가진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미국 육사의 웨스트 포인트를 나왔어요. 네. 그래서 미국하고 친했어요. 한동안은 미국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는데 점차 이제 자기가 국내 정치적으로 그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 반미적으로 나가면서 권한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반미가 되면 가만은 안 두는 겁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반미 용서 못하는 건 마약보다도 반미 이런 건데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선 체포를 해가지고서는 그 재판정에 세워서 40년 징역형을 줬어요. 그래요. 남의 나라 실질적인 국가 원수인데 40년 징역형을 해가지고 2007년인가에 사망했습니다. 감옥에서 사망했어요? 예? 감옥에서? 그러니까 가택연금이라는 거 보니까 풀려는 났는데 중간에 근데 10년 이상은 복역했겠죠. 그래요. 그러고 나서 풀려났지만 가택연금으로 화병으로 아마 죽었겠죠. 그래요.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도 제가 놀랐는데 그 당시는 미국이 세계의 그야말로 패권 국가로서 경찰 역할을 하면서 네. 예, 그 뒤에 그 아버지 부시는 그 이라크도 공격하겠잖아요. 그 좀 일본이나 뭐 유럽 국가들을 그 돈 내라 그러고 군대도 보내라 그래서 하는데 네. 그 당시는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면서 했는데 네. 지금의 미국은 세계 경찰은 안 하지만 이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비난의 강도는 똑같은데 단지 이제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중이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그 단지 그냥 미래 이제 향후에 벌어질 네. 베네수엘라의 장래는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결정해야 된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있고 미국은 참 나쁘다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놀라운 이번에 이제 그린란드 부분 조금 짚어볼게요. 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북극권 덴마크 자치령이죠. 그린란드 지목해서 매입하겠다. 네. 실제 주민들을 위한 거액 현금 지원 계획도 갖고 있다. 자, 네. 그린란드를 꼭 갖겠다는 어떤 전략적 목적이 있는지 그 배경은 뭔지 이런 트럼프의 행보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게 엊그제 일은 아니고요. 네. 과거에 트루만 대통령도 얼마 줄 테니까 팔아라 그런 적도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 이렇게 지도 놓고 보면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해요. 그린란드가 지도에서 굉장히 커 보이는데 실제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 지도 작성하는 지구가 둥근데 평면으로 펼치다 보니까 커 보이는데 네. 그렇게 큰 건 아니다. 그래도 미국에서 제일 큰 주인 텍사스의 3배 크기라고 합니다. 뭐 크긴 크네요. 근데 네, 저희가 근데 생각했던 것만큼 크진 않네요.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뭐 인구가 6만 명도 안 되고요. 그런데 자원이 엄청 많아요. 히토류가 전 세계 매장량의 30%. 제가 아까 30% 결국 결론은 거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히토류군요. 히토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천연가스 뭐 이런 것도 많고. 그러니까 히토류를 장악하면 중국하고 경쟁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거 있고 또 하나는 군사 전략적으로도 중국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앞서고 있는 게 북극 항로 개척하는 겁니다. 예. 근데 북극 항로 그 근방이거든요. 북극 항로에 타격을 주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핵 잠수함이 이 대서양 미국 쪽으로 나오려면 그쪽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쪽을 장악하겠다는 거고 거기에 미사일 방어 기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안보적으로 필요한데 네. 근데 달리 얘기하면 그거를 경제적 욕심이 없다면 네. 그냥 거기에 군사 기지를 세우고 군사 활동을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땅을 영토를 미국 땅으로 편입하는 건 하지 말고 네. 그 대신에 지금도 미국 군인이 있습니다. 200명 정도가 있어서 미국이 그 이용하게 하고 그런 비용을 받으면 네, 그리고 또 군사 기지도 더 확장해라. 옛날엔 17개 기지까지 있었대요. 그러니까 수천 명도 주둔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200명밖에 없는데 네. 진짜로 전략적 목적이라면 기지를 더 만들어서 와라. 네.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하는 거 보면 영토 자체의 부동산 업자로서의 영토 욕심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석유나 히토류 뭐 이런 거를 자원 직접 캐가려고 지금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이제 유럽 연합은 공동 성명까지 내면서 이 문제 우려 표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막 이거를 뭐 베네수엘라처럼 뭐 군사 작전을 하고 이러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유럽 국가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럴 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시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희박하지만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참 놀라운 게 네. 유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러우 전쟁 때문에 네.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유럽이 이건 막겠다. 그럼 미국하고 유럽하고 전쟁할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하여튼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건 덴마크나 그린란드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하라. 그린란드 이제 덴마크 자치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덴마크 주민 투표를 통하거나 뭐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을 뿐이고. 유럽 연합에서도 뭉쳐가지고 세게는 못 하는군요. 못한 그게 러우 전쟁 때문에 트럼프가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근데 그래요. 트럼프가 군사적인 수단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네. 유럽에서 더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수세에 몰리니까 국무장관이 의회에 나가서는 미국의 주목적은 돈 주고 사는 것이지 그 군사행동은 그거는 지금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러는데 백악관의 대변인은
미국의 총사령관은 군사력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뭐 또 이러고 있어요. 어쨌든 네. 원칙적인 얘기긴 하지만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얘기를 백악관 대변인이 했다면. 근데 네. 교수님 보시기에 원장님 보시기에 이게 정말로 그런 긴장까지 가면 이게 어떻게 보면 서구 동맹의 근간이 이제 미국 나토 이건데 이 틀 자체가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나토가 붕괴되는 거죠. 그래요. 나토가 내부 국가끼리 싸우는 거죠. 예. 나토의 특징은 뭐냐면 집단 안보기 때문에 외부의 적이 나토 회원국이 아닌 나라가 나토 회원국 어느 나라라도 공격을 하면 네.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집단으로 대응한다 이거거든요. 네. 근데 내부에서 서로 싸우면 그건 붕괴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덴마크 총리 얘기는 그거는 나토나 서방이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가 네. 다 붕괴되는 것을 뜻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러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그래서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신사적이지는 않지만 네. 압박을 가해서 돈 주고 산다. 두 번째는 독립을 시켜서 네.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덴마크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거기 네. 원주민들이 있어서 인구가 6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독립하자는 여론이 80%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독립을 시켜서 미국하고 조약을 맺어서 완전히 미국의 식민지처럼 그런 방안도 다스린다. 있고. 네. 예. 예. 근데 그러려면 이제 돈을 좀 지원하면서 돈을 계속 돈을 대줘야 되는 써야겠네요. 예. 예, 지금도 덴마크에서 엄청나게 돈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주민들은 미국에 편입되는 거는 지지도가 10%도 안 됩니다. 그래요? 왜 뭐라 그러냐면 지금 덴마크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받아서 학교도 무료로 다니고 의료도 무료로 하고 지원금도 받는다.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네. 뭐 이러면서 이제 싫어하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그러고 나서 그게 안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군사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군사 공격하면 네. 군대가 없기 때문에 30분이면 점령 안 됩니다. 그래요. 지금 얘기가 뭐 1시간도 아니고 30분이면 점령 안 되니까 네. 그건 작정하기에 따라 다른데 그러나 이건 정치적 비용이 엄청나죠. 나토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트럼프가 오늘 얘기를 했는데 네. 나토가 깨지더라도 거기 군사 공격을 검토하느냐 뭐 이러니까 글쎄 그건 선택의 문제다 이랬어요. 아니란 얘기는 안 했어요? 아니란 얘기를 안 했다고요. 그래요. 정말 미국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속된 말로 망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원장님. 명분을 찾아야죠.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트럼프 지지 기반 이제 마가 세력 있잖아요. 미국 다시 네. 위대하게 세력. 네. 적극적인 어떤 막 소리 나고 시끄러운 대외 전략보다는 미국 내 정치 경제 현안, 특히 경제죠. 이 해결에 좀 집중해 줄 것 선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거침없이 대외 행보를 하는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한 국제 질서는 어떤 모습이라고 보세요? 이익이 너무 많은데 네. 강대국들과는 정면 대결하지 않고요. 예. 가장 놀라운 거는 동맹? 우리가 저 바이든 정부 때 우리가 네. 봤던 거는 미국이 전 세계가 민주국가와 권위주의국 진영으로 나눠서 지금 결정적인 패권 다툼을 하고 있다. 네네. 따라서 한국이나 일본 같은 그런 나라들은 좀 더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을 견제하는데 앞장서라.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이거는 민주국가에 대한 공격이다 이러면서 민주국가끼리 단합하자 그랬잖아요. 네네. 트럼프는 그게 아닙니다. 민주국가들 걔네들이 다 우리 뜯어먹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 산다. 동맹을 그래서 때린다? 예. 오히려 권위주의 국가로 바이든이 공격했던 중국의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푸틴하고는 언제든지 협상하고 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했던 바이든 시대와 달리 지금도 주적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타협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4월 달에 방문해가지고 또 서로 이익을 나눠 갖겠다는 거예요. 그게 거래주의입니다. 네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같은 나라로서는.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생각은 네. 이 약한 나라는 군사행동이고 뭐고 가서 그냥 짓밟지만 강한 나라한테는 권위주의 국가건 독재 국가건 타협하고 그러는 거죠. 네. 북한도 핵이 있으니까 강대국은 아니지만 타협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만나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실리주의 극단이죠. 네.
자, 원장님. 이런 가운데 중국을 주목하는 시선들이 있어요. 당장 대만 문제가 떠올랐고 뭐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유엔 안보리 개최 요구한 것 말고는 뭐 이렇게 많은 행보를 하진 않았습니다. 중국이. 네. 중국하고 미국하고 서로 뭐 파국을 원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선택지는 어떤 게 있는지. 네. 또 하나는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돈로주의라 그랬잖아요. 아메리카에서 벌어지는 거 간섭하지 마라. 근데 네. 똑같이 중국이 아니 중국하고 타이완에서 벌어지는 거 간섭하지 마라 그러면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도 네. 그 존 볼튼이라고 백악관 안보 보좌관 했던 사람 있잖아요. 네네. 그 네오콘의 대명사. 네. 존 볼튼이 뭐라고 트럼프를 비판하냐면 그러면 시진핑이 대만 공격에도 우린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그래.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진핑과 푸틴을 보면 푸틴은 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세계에서 여론에 밀렸는데 네. 트럼프가 이게 마두로를 이렇게 체포해 가니까 미국한테 비난의 화살이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푸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속내가 즐거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시진핑은 예. 베네수엘라에 600억 달러 투자를 해서 돈을 띄게 생겼어요. 지금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조가 넘는데 네. 그 돈을 띄게 생겼어요. 거기다가 석유망이 지금 망가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강력히 대응하고 싶은데 네. 그런데 오히려 이걸 잘 활용해서 대만을 어떻게 해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네. 생각도 해봄직합니다만은 대만은 베네수엘라가 아니거든요. 네네. 중국이 공격해도 쉽게 한 몇 달 공격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결국은 한판 붙어야죠. 네. 그러니까 쉽지 않고 중국이 할 수 있는 거는 한국 같은 나라한테도 너무 미국 기대하지 마라. 미국은 그렇게 의리 있는 나라가 아니다. 네. 우리랑 협력하자.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굉장히 좀 공동 성명은 없었지만 굉장히 앞으로 긴밀하게 잘 지내자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게 다 이런 연유고요. 그 중국은 또 겨냥할 수 있는 게 유럽을 겨냥하는 거죠. 네. 유럽 국가들한테는 너네 나토라고 해서 미국 믿을 수 있는 나라냐 미국이? 네. 오히려 나토 구회원국인 덴마크의 땅을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유럽하고 접근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남미에는 이게 또 반미 국가들이 많잖아요. 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라든지 그러니까 글로벌 사우스 네. 그런 쪽에는 지금 그 글로벌 사우스는 대체로 네. 언제라도 미국은 약탈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데를 약점들을 파고 들어가겠죠. 네. 자, 지금 한국과 중국 정상 얘기 잠시 하셨기 때문에 양쪽이 우리나라가 어떤 스탠스를 잡는지 미국이나 중국이나 양쪽이 다 우리나라의 외교적 스탠스를 이렇게 주목하고 할 텐데 어떤 스탠스가 우리로서는 필요하다고 보세요? 우리로서는 대통령님 굉장히 길게 이번에 중국 방문하시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우리는 다 잘 지내야 된다. 그리고 굳이 중일 간에 갈등하는데도 우리 껴들 필요가 없다. 네네. 어른들이 싸우는데 괜히 끼면은 양쪽으로부터 땀 맞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하고 군사안보 동맹은 확실하게 계속 가져가고 네. 아무리 미국이 저렇게 해도 한미 동맹은 잘 가져가야죠. 네. 그러면서 중국하고의 실리적으로 네. 서로 사활적인 이익은 존중해 가면서 좋은 관계를 최대한 이끌어가는. 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다 우리를 좋은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교력이 필요한 거죠. 네. 자, 국내 현안을 잠시 좀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원장님께서는 내란 극복 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자, 자문위 명칭에 이제 내란 극복이란 말 들어갔고 방첩사 폐지를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 그 배경이 뭡니까? 예, 방첩사는 제일 큰 임무가 간첩 잡는 거고요. 네네. 군 내부에 간첩 잡는 거. 네. 그다음에 보안 사고 막고 그다음에 이 내란 방지하는 건데 내란에 오히려 공조를 했어요. 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네. 방첩사에 여러 가지 권한이 너무나도 많이 부여돼 있어서 지금 요번에 이제 다 폐지하게 되는 거지만 네. 인사 문제에 아주 긴밀하게 관여하고 세평 수집, 정보 수집 뭐 이런 거에서 이 각 그 부대의 부대장들 이런 사람들이 계급은 자기보다 한참 낮은데도 네. 그러는 사람들한테 절절매고 이런 게 아주 폐단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첩사가 이렇게 된 이유는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해가지고 이 권력 권부하고 너무 그 밀착하니까 네. 정치적인 야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부가 아닌 순수한 간첩 잡고 안보 보완하는 이런 기능은 최대한 살리고 네.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강화하면서 네. 방첩사 자체는 일단 해체하고 그 기능별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네. 수사하는 거는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내고 두 번째 이제 방첩하고 이 보안 이 기능은 국방안보정보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신설하는 방첩사 겁니까? 요원들을 그쪽으로 예. 보냅니다. 네, 대부분은 그쪽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요. 다 완전히 뭐 다 전역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일부는 거기로 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안 감사를 위해서 중앙보안감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보안 감사 그리고 신원조사의 일부 신원조사 요 기능을 인사검증까지 해서 그 기능을 거기에다 줘서 네. 그러니까 이 세 개 기관으로 나눠지니까 권력이 집중되지는 않으니까 네.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없겠죠. 내란에 가담할 수가 없겠죠. 그런 네. 데다가 그러한 기관들을 또 이렇게 연결하는 또 연락기구는 또 만들어주고 네. 그다음에 국방부 내부에 정보보안정책관이라 그래서 이게 이 장관을 보좌하는 조정관이 이제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 사람이 국방정보본부와 국방안보정보원, 중앙보안감사단 3개 기능을 네. 3개 그 기관을 업무 통제를 하면서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회에도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적인 통제도 되고 기능은 기능대로 계속 유지시키는. 물론 방첩사 인원 중에 일부는 일부 전역하는 건 아니고요. 네. 다른 병과나 이런 식으로 조금 이동하시는 그런 일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원장님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이번에 합동특별자문위원장 역임하시면서 군 현황도 이렇게 여러모로 살펴보셨을 텐데 군의 변화는 어디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보세요? 예. 방첩사와 관련해서 네. 군 내부에 관련해서는 사조직 이기주의가 없어야 된다는 게 제 아주 소망입니다. 네. 군별, 육군, 공군, 해군 간의 갈등, 그다음에 갈등이라 그래서 뭐 엄청난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부서 이기주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학벌별 이기주의인데 네. 이 사조직을 중심으로 그 인사가 합리적으로 진짜로 이 능력과 실력 그리고 애국심이나 이런 걸 근간으로 인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네. 아니라 그 사조직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최대한의 방안을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능적으로는 전자권 전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애국심을 가지고 자각력을 증진해서 우리가 우리의 안보를 스스로 하겠다라고 나설 때 한미동맹도 더 강화가 되는 거지 미국에 자꾸 의존하다 보면 미국은 한국을 무시하거나 그냥 지도하려고만 하지 네. 실제로 우리 안보를 결정적으로 챙겨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전자권을 빨리 능력을 갖춰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강론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